두꺼운 보호복 다 벗어 던지고 날렵하게 가볍게 후보가 그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로 말씀되는 분들, 그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인데 이렇게 잘 보필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거체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두아 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와 함께 각 진영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이제 되는 겁니까? 어제 의총을 네. 당대표가 소집을 했고 의원들이 다 모여서 만장일치로 선대위 구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로 주겠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사실 처음에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면서 가장 요구됐던 것은 용광로 선대위 원팀이었거든요. 네. 일단 원팀을 구성을 했는데 한 달 가량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였고 많은 지지자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그 거대한 굼뜨는 선대위 조직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후보도 이것을 좀 바꿔 나가야지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지지율 답보 상태의 박스권에 있던 지지율을 뚫고 나가기 힘들겠구나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게 그 응답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무엇이든 쇄신을 해야 될 것이고 혁신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거대한 선대위였다면 이 구성을 결정 단위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날렵하고 그리고 빠른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대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뭐 결정을 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방향은 그렇게 설정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꾸릴지는 앞으로 남은 과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인물인데요. 적재적소에 사실 뭐 이 결정 단위 구조에 어떻게 보면 횡적으로 선수, 그 국회의원 선수대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웠다고 하면 지금 이제부터는 진짜 실무자 중심의 인물 중심의 일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전략가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별동대 형식으로 소수 정예부대로 나가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최근 그 지지율 정체 현상과도 좀 연관돼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그 다른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와 좀 다른 흐름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픽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주보다 지지율이 좀 올랐는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그런데 이것과 좀 연관을 좀 지켜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KSOI의 보도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이 응답자의 정치 이념 성향 비율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난 게 보였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전주보다 좀 늘었고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그 줄어든 이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보님,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캠프에서는 보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위기의식을 고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는 진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지층에서도 결집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뭐 갤럽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측이 2자릿수를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도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컨벤션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면 이제 가까운 거기 중도층에서도 이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지지층 중에서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마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좀 열심히 받았던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컨벤션 효과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2자릿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선대위를 바꿔야 된다. 내지는 뭐 현역 의원들도 이대로 가면 진다. 이런 얘기를 실명, 익명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지층에서도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에도 적극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반응도 보이고 결집 효과, 이대로 가면 진다는 결집 효과가 일정 부분 위기의식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선 이 그래픽 그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 응답 방식 100% 이렇게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전화를 듣고 그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분석이시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좀 의견 동의합니다. 네. 거의 뭐 많은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될 만한 것이 특별히 없거든요. 뭐 새로운 이슈가 있었거나 뭐 더 나은 방향에 뭐 이렇게 튈 만한 어떤 이슈가 잡히는 것은 없는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직전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누린 거다라고 봐지고요.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차이가 너무 생각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 지지 강도와 너무 차이가 나니 진보 진영 측 지지자들도 느슨하게 그냥 지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지율 전체를 보게 되면 저는 그 이전에 오늘 진보 보수층 지지 응답자들이 비슷하게 팽팽하게 나왔고 그것이 네. 그대로 또 여론조사 결과표로 팽팽하게 유지된 상황인데 이전에 그 여론조사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응답자 중에 보수층 응답자들이 좀 더 많이 했던 100명 이상 차이가 났던 경우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 흐름은 계속해서 더 두고 봐야 되고 추세대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서 0.5% 정도 뒤지는 걸로 나오는데요. 메타버스를 타시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부울경 그리고 충청권까지 계속 주말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바닥 민심, 특히 또 한국 시리즈 야구 경기장 가셨을 때 그 상태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냥 우리 보통 시민들이 참석한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의 바닥 민심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저는 앞으로도 5% 이상의 차이는 금방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상승할 수 바닥 있는 민심은 여지가 쏠려 있다. 많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이신데. 네. 제 판단입니다. 네. 제가 조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부울경 얘기하셨는데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부산에 지역구가 있으시잖아요. 아침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지역구 주말에도 지역 다녀오셨을 가능성이 커요.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면 사실 이 정도는 아니다. 그 진보층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결집 효과는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셔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남영희 대변인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전재수 의원님처럼 계속 위기의식을 고조시켜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윤건영 의원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현역 의원들이 다 여의도에 있으면 이건 지는 선거 때 이랬다. 근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 여의도에만 있다 이런 걱정도 하시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사실 선거가 꽤 남아 있어요. 저희가 네. 이렇게 남아 있으면 한 3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4개월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40년이 남아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 그다음에 답변,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있어서 어느 지지층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지표 중에 하나로 참조해야지 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 정치권에 뭐 깊숙이 관여한 정치인들이나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죠. 근데 일반 지지자들은 사실 힘이 빠지셨더라고요. 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 강도가 낮을 때.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이런 약간 반등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저는 오늘 지표를 발판 삼아서 좀 더 힘을 가지시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장점들 그리고 미래 비전이 어떤 것이 나올지에 대한 얘기들 뭐 더 많이 전파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렇게 바람직하고 이제 이게 지지 현장 민심이 그렇게 좋다면 뭐 왜 이렇게 이대로 가면 진다라고 현역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사퇴를 하고 선대위를 새로 꾸리겠습니까?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 좀 혁신의 계기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변화를 시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조사가 19일, 20일 조사인데요. 그것이 충분히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했고 그것에 또 충분히 노력하려는 자세를 봐주신 부분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아직 변화된 모습.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전재수 의원님 관련 발언에서 좀 그 질문을 하시면 난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질문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이 부분은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다르니까. 있으니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네. 좀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은 설정을 했으니까 과연 외부 인사를 누구를 영입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별동대를 꾸린다면 별동도의 주축은 누가 될 것인지도 좀 궁금한데 뭐 거론되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별동대라는 그 표현이 네. 이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어떤 조직을 말했던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이제 상징적인 단어였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공동선대 본부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차지하고 계시고 또 그 밑에 또 조직들이 있고 한데 이 결정이 빨리빨리 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후보의 메시지가 빨리 전달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이제 목말라 했던 부분이 우리 당에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뭐 메시지 안들이 좀 더 다듬어져서 빠르게 이렇게 전파됐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결정단위 구조가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스리는 그런 조직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외부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뭐 어떤 때만 되면 외부에서 반짝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잠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은 크게 바람직한 모습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번 선대위에서 이재명 다음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 비주류 변방의 장수가 주류가 되는 과정, 뭐 거기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으면 우리 내부에 평범한 뭐 당 내에 열심히 노력해왔던 평범한 소시민 같은 당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청년을 대표할 수 있고 여성을 대표할 수 있고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각 분야에 대표할 수 있는 삶이 아주 모범적이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 발굴을 해서 같이 선대위에 그러니까 뭐 선대위원장 자리도 좋을 것이고요. 그런 인물로 내세우면 호응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 쪽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재명 후보 녹취를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녹취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를 먼저 하다가 이재명 후보 녹취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도 되겠죠? 네, 그 앞서 저희가 생중계로도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사실상 처음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 선대위와 좀 별도로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위원장님이 좀 맡으실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한번 이 정권 교체에 동참하는 분들을 또 이분들과 함께 우리 선거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아무래도 뭐 우리 당 선대위보다야 훨씬 규모가 작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구성과 그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 최고회의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 대표이신 이준석 대표님하고 또 김병준 전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두 분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회의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조금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면은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특보님 제가 예.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맨 마지막 부분 사실 좀 질문을 예. 드리고 싶어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아직 조율이 안 된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그 후보가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지금 계속해서 후보가 일관되게 김병준 전 위원장, 그다음에 김한길 전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직책을 어떻게 하느냐, 업무 분장 뭐 이런 부분은 있을지라도 같이 하시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민주당도 지금 다시 이제 선대위를 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때보다 선거에 있어서 대선에 있어서 선대위가 좀 빨리 꾸려졌어요. 네. 보통 때는 12월 19일 날 대선을 치를 때는 저희가 10월 초쯤 그러니까 한 70일 전에 꾸려졌는데 민주당은 후보가 빨리 선출되면서 정말 빨리 꾸려졌던 거고요. 저희도 지금 그 한 30일 이상 빨리 꾸려진 건데 빨리 꾸려지려고 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선대위를 좀 심사숙고하고 꾸릴 필요가 있지 이렇게 뭐 시간이 보통 때보다 훨씬 한 달 정도 빠른데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후보가 지금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그 이두화 특보님이 좀 난처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그 남영희 대변인께 좀 드릴게요.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국민의힘 삼각편대 관련된 그래픽이요. 네, 지금 어제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그 발표를 하면서 오늘 아침 신문 보면 전부 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렇게 삼각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관련된 보도가 나가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할 거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오늘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같이 세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빠져 있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희는 어제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올드보이 3김의 귀환이구나. 네. 낡은 구세력을 연합해서 결국 정치 기득권의 뭐 이합 집산밖에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직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 본인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삼각편대가 완전히 완성되긴 힘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서는 아마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힘 빼기에 더 주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무엇이 됐든 저 두 분만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한 발 더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의 그 고민들을 하는 것보다 구 정치 세력들을 다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이 들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도 지금 이 고집을 좀 피우시면서 끝까지 합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메머드급 선대위 꾸린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선대위 다시 어떻게 보면 재설정하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또 생각을 하실 것 우리 같습니다. 앵커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뭐 별동대가 필요하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선대위에서 이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선대위는 169명 현역 의원은 잘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그 대변인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의사결정의 구조 이제 시스템이 잘 안 돼서 선대위를 새로 꾸린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동도 없고 사실은 감동만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선대위 꾸린 거 보고 효율성도 없었나 봐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선대위 조금 지연되더라도 효율적으로 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화를 이루죠. 신구 세대가 조화를 이루고 진영 간에도 조화를 이루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병준 전 위원장이 정책실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부총리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니까 정책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뭐 민주당 쪽에서도 기여를 많이
많이 하셨고 우리 당에 와서도 기여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김한길 뭐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니까 구세력으로 폄하하면 민주당은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를 부인하는 게 될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진영 간의 조화, 신구 세대가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품넓은 선대위가 될 거다. 외연 확장을 하는 선대위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시대 준비위원회 김한길 전 대표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새로 뭐 재창당 수준의 뭐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단을 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컸기 때문에 후보가 연설에서도 지난 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9개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 하나를 같이 하면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새시대 준비위원회에는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거나 국민의힘에 이제 바로 당적을 옮겨오기는 어렵지만 이제 정권 교체의 열망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새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과도기를 거쳐야 된다.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도층 내지는 탈진보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현역에서 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남 대변인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지만 지금 김병준 전 위원장,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이런 분은 아마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치 경력을 마무리하는 대선이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선에서는 거의 개인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고 이런 부분보다 대의 명분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국가에서 혜택을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것도 있을 텐데 이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경륜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봉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의 합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이두화 의원께서 네.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한길 대표야 전 당 대표를 역임했던 분이시죠. 네. 그리고 김병준 명예회장 교수님은 또 참여정부 때 또 참여를 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들로 한 바구니에 같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결국은 뭐 진영을 다 넘나들며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단체가 모여서 저는 반문 텐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분노 이외에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이분들 인물로 드러나느냐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걱정도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뭐 삼각 편제니 뭐 이런 얘기도 구성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본인들의 이권에 대한 그 주도권 다툼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이것이 국민의 힘이라는 당에 그 힘을 다 더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힘이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부분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문제는 그것이겠죠. 후보의 자질 문제가 있는데요. 이 후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2030의 세대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맡기겠다.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은 이 분야를 다 맡기겠다. 정작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의 모습이 본인은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대위 구성도 그런 점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지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제가 조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나 진보 진영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죠.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신의 정치 역정을 마무리하는 거를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 캠프에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사실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할 거는 이제 이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반헌법적인 질서가 파괴된 부분을 회복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춰서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서 전문가들한테는 일정 부분 역할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정책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지금은 선대위를 짜는 데니까 지금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선대위 차원에서 정책 발표를 하거나 공약 발표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후보의 페이스북 이런 데는 건보료 폭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메시지가 나옵니다만 이제 제
제대로 된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방식으로 공약 발표를 하는 건 선대위 차원에서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대위 차원 하신다고 그래서 선대위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일단 뭐 지금 선대위 그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이 뭐 장제원 의원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 윤희숙 전 의원을 별도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장제원 의원의 비서실장설, 윤희숙 전 의원의 뭐 이른바 별도의 그런 그 조직의 전면에 나서는 부분들 이런 보도들 어떻게 사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윤희숙 전 의원을 이제 중위 이제 등용하겠다.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도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이 된 걸로 들었고요. 근데 네. 어떤 직책을 맡아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살펴봐야지 저희가 함부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합류하는 그래서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에서 합류해서 일을 할지 아니면 뭐 선대위 당 중심의 선대위에 들어와서 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지 저희가 이 단계에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서실장을 누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후보랑 호흡을 많이 맞춰왔고 또 앞으로도 편하게 맞춰갈 뿐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예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특히 잘 아시잖아요. 선대위의 인선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속한 선대위, 앞으로 속하게 될 선대위의 인선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으면 뭐 저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잠시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두아 특보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뭐 김병준 이런 분들이 저는 사실 우리 당에서 뭐 계속해서 정치를 하시면 좋았겠지만 본인들의 그 정치적 야욕, 노욕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것 같아. 그게 비춰질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윤희숙 전 의원이 뭐 그 이재명 그 검증팀으로 해가지고 뭐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신다고 팀을 꾸릴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모님 농지법 위반이나 본인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로남불이 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해야 또 등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뭐 무엇이 됐든 저는 우리 이두아 특보가 아까 얘기 선대위가 다 구성되고 나면 좋은 정책들이 쏟아질 거다 했는데 이미 선대위 구성부터 이재명 검증팀으로 시작하는 걸 보니까 대안 제시보다 네거티브 공격을 먼저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서 별로 바람직하고 건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은 저희가 준비가 네. 돼 있는 거고요. 이 검증팀에 네. 대해서는 저도 확인한 바가 없어서 언론의 일부 보도일 뿐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네. 어려운데요. 항상 네거티브를 대응하거나 네거티브에 검증을 하는 팀은 항상 있죠. 선대위에. 근데 이게 그리고 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이나 아니면 네거티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팀이 존재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을 누가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네. 필요가 있지 않나. 인선이 나오면 얘기하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좀 뭐 조금 있으면 뭐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녹취를 저희가 못 들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이재명 후보의 녹취를 듣고 관련된 이야기 잠깐 나누고 오늘 대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녹취를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주역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만들어 버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날 것 그대로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변인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지지율과 좀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리 세대 2030 세대들이 느끼는 그 기회의 박탈이 굉장히 심각해서 분노가 많이 나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것이 또 집단적인 투표에 의해서 나타났던 것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지금 여론조사, 각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전통 지지 그룹은 뭐 유선 전화를 통하든지 뭐 알뜰폰을 통하든지 해서 60대, 70대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맞고요. 저는 2030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 있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분명히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제일 처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2030들의 그 본심,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역시 2030 그 민심을 잡는 것에 좀 주력을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사실 2030 민심이라는 건 대선만을 생각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려하고 또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야지 국가의 미래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저희가 표심이라는 단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계속해서 이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2030 세대와 가까워지고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담 끝나기 전에 그 이재명 후보 녹취가 들어와서 공평하게 여야 두 후보 그 발언을 듣고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두아 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와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바짝 추격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사자구도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0%,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9.5%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대장 등 의혹에 대해서 다시 사과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발표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거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94만 7천 명으로 납부세액은 3조 9천억 원이 증가한 5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영남 동부 내륙과 강원 남부 동해안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27명으로 엿새 만에 3,0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반영돼 주춤하긴 했지만 월요일 기준으로는 최다 규모입니다. 주 초반 환자가 줄다가 중반 이후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2,80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250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80.2%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9.8%로 부산과 경남 등에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24명이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3,29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줄긴 했지만 현재 515명으로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500명을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1차 접종률은 82.3%입니다. 접종 완료율은 78.9%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2년 만에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한 비수도권에 이어 그동안 3분의 2만 등교하던 수도권 학생들도 오늘부터 매일 학교에 갑니다.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PCR 검사 결과 음성인 무증상 학생은 등교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방역 지침도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과대, 과밀 학교는 시차 등교 등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4분의 3 등교, 중고교는 3분의 2 등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되는 전환율이 1.56%에서 2.36%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고령층 확진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고령층 비율은 지난주까지 10% 후반에서 20% 초반에 머물다 현재는 30% 초반으로 급증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효과가 정부의 예측보다 빨리 떨어져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확진 규모는 3,000명 수준으로 애초 대비한 5,000명보다 적지만 위중증 전환율이 예상보다 높아져 중환자 병상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상 활용 효율화 방안과 함께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당시 0명이던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90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로 전날 대비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84.9%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81.1%와 83.5%를 보였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5%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는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확보는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정신병원에선 56명이 집단 감염됐는데 대부분 치료 병상이 없어 그대로 병원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선 지난 2일 입원 환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환자 49명을 포함해 56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확진자는 고작 10여 명. 나머지는 대부분 정신병원 내부에 자체 격리됐습니다. 이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확진자 10명 가까이가 병원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정신병원 특성상 환자 통제가 어려워 감염이 전파되기 쉬운 만큼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서둘러 분산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상이 부족한 탓에 위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만 하루 한두 명꼴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랑 같은 층에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확진이 계셨는데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아프시다고 해도 제대로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지금 병실이 없다라고. 위중증 환자가 아닌데도 병상이 부족한 건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의정부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전국을 통틀어 3곳뿐. 이마저도 최근 급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117개 병상이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병상은 풀로 돌아오고 있죠. 밀접 접촉자보다는 확진자 병상이 중요해서 지금은 이제 전환 과정 중에 있고요.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가운데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려 해도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이란 이유로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수용을 계속 거부하다 상태가 심하게 악화한 뒤에야 겨우 입원시켜준다는 겁니다. 확진이 되고 나서 수차례 이송을 요청을 해도 호흡 곤란까지 가야 겨우 이송을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분들 열이 나면 상황에 맞춰서 해열제를 주는 거 그거 말고는 계속 모니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앓는 확진자를 위한 전담 병상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정신질환자 격리병실을 구축하는 사업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수병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전담병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의료원급의 격리병상 확충 예산을 넣어놨어요. 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의 협조가 없는 한 당장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환자를 가려받는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어난 9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세액은 3조 9천억 원이 증가한 5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부터 고지서가 발송되는 2021년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세액은 5조 7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3만 4천 명 늘어난 88만 5천 명, 납부세액은 2조 1천억 원이 증가한 3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전체 고지세액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13만 2천 명, 납부세액은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고지세액의 3.5%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는 시가 25억 원, 공시가격 17억 원 이하인 경우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84.3%가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 4천 명으로 3명 가운데 1명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30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미래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30 세대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6.1%가 향후 자산 증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식이 32.4%, 가상자산 13%, 예적금은 8% 순이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 39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3.7% 늘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아온 공급망 병목 현상이 점차 풀리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항구의 물류난이 정점을 지났고 아시아에서 공장 가동이 속속 정상화되는 등 최악의 위기는 지났다는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항구인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에서 입항 대기 선박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항만 인력 부족으로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항구 밖에서 마냥 기다리던 선박들이 지난 19일 86척에서 사흘 만에 71척으로 줄었습니다. 화물 트럭 기사들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운전 교습소에는 수강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구인난 해소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I would like to be in a job that's in high demand and I can make a difference by getting people's goods from place to place.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항구 물류난이 진정세로 접어들었고 아시아 국가들의 저조한 가동률도 정상 수준으로 복귀해 공급망 위기가 완화 조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국가들에서 코로나 감염 재확산이 지난 몇 주 사이 줄면서 반도체와 소미제품 공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다시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도록 허가해 에너지 난으로 축소된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습니다. 월마트와 홈디포, 타겟 등 미국의 대형 유통회사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대비해 상품 재고를 지난주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코로나로 억눌린 소비를 맞추기 위해 할인 행사 시작을 이번 달부터로 대폭 앞당겨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Retailers are offering deals early to allow for some extra time in case things are back-ordered, in case they have trouble finding items, just to relieve some pressure. 경제 분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항만과 물류,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어서 인력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광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큰 폭으로 줄이며 바짝 추격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 내년 대선이 사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0%로 한 주 전보다 5.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7.1%포인트 오른 39.5%로 집계돼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0.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은 한 주 전보다 5.2%포인트 하락한 33.3%, 민주당은 5.2%포인트 상승한 32.9%를 각각 기록하며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 10.8%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관련해 기존 선대위가 있는 상태에서 후보가 누구를 빼고 새로 넣고가 아니라 모두 사퇴한 상태에서 후보가 전권을 갖고 새로이 구성하는 의미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SNS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권한과 의원들 거취를 위임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후보에게 부담을 넘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선대위 구성원 전원은 모두 사퇴한 거고 후임이 결정되고 인수인계 될 때까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야 후보가 부담 없이 과감하게 새로운 선대위 구성을 할 수 있다며 오직 대선 승리만 생각하고 다 내려놓자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일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오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식당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경선 후보 7명과 오찬을 합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원팀 정신으로 단합해 정권 교체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회동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2위를 했던 홍준표 의원과 3위를 한 유승민 전 의원으로부터는 참석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남욱 두 핵심 피의자를 구속 만료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녹취록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해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두 사람의 배임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당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 부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서 화천대유 세력의 이익에 맞춰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에 최소 651억 원어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그제 오후 서울 천호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의붓 어머니가 3살배기 의붓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온몸에선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먼저 어떻게 된 사건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건이 벌어진 건 그제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3살짜리 아이가 구토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집에 있던 의붓어머니 A씨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가 신고한 겁니다. 이후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지만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이의 온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고 얼굴에는 찰과상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의붓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사건이 벌어질 당시 의붓 어머니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우선 A씨는 의붓 아들이 쓰러지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택에서는 빈술병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A씨는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여기에 의붓 아들이 쓰러질 당시에는 생후 6개월 된 친딸도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만 A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힘든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일정 소득이 있었고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 지원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는 친아버지가 학대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돌도 되지 않은 아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며 이후 오랫동안 학대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강동구청은 일단 A씨의 6개월 된 친딸을 부모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경찰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찰은 아버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A씨는 사건 직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로 신고된 이력이 없었던 만큼 얼마나 자주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몸에 남겨진 멍자국이 언제 생긴 것인지 등 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경찰이 반년 가까이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경찰이 연락처를 몰라서 집으로 찾아갔다가 어린 자녀에게 숨겨왔던 아버지의 범죄 이력을 알아채도록 해버렸습니다. 관리기간 10년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담당 경찰이 바뀌면서 연락처가 전달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살고 지난 2011년 출소했습니다. 이후엔 경찰에 10년 동안 주거지와 일자리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9년 넘게 꼬박꼬박 빠짐없이 보고해왔지만 정보 공개 대상자 해제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담당 경찰관이 바뀌더니 갑자기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가 계속 연락을 드렸어요. 계속 연락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제 경찰서까지 직접 가서 거기 직원분들이 있으신데 찾았어요.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지난 3일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어린 자녀들과 사는 집에 찾아와 대뜸 쪽지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쪽지에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 형사가 방문했으니 연락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쪽지에 쓰인 번호로 전화를 한 건 A씨가 아니라 A씨의 자녀였고 아버지랑 연락이 되는지, 같이 안 사는 건지,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건지 등 질문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상처를 받아서 저는 죄를 졌으니까 죗값을 받는 거지만 저희 식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뒤늦게 연락이 닿은 A씨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번호를 사용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핸드폰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고 해서 제가 이걸 몰랐어요. 아니 제가 그 식구들한테 뭐 쪽지 하나 남긴 거밖에 없어요 저는. A씨가 항의하자 황당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게 준희 씨 한 명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50명 정도 돼요. 제가 요새 좀 뭐라고 할까 개인기피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말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YTN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 측은 법무부에 전달해야 하는 A씨 정보가 누락돼 전화번호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바뀐 번호로 연락해왔던 기존 담당 경찰관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 관리 미흡은 언제든지 더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범죄자를 다 감시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재범 위험성이 정도에 따라서 아예 재범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뭐 보호관자 조건도 없이 한다든가 이런 차등적인 그런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 건수는 2019년 12,000여 건으로 경찰 1명이 많게는 8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등록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인력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3,0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서 277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 동안 스토킹 피해 신고는 모두 3,314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04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법 시행 전인 지난달 20일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가 6,900여 건, 하루 평균으론 24건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이던 3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미 피해자 신고를 받고 가해 남성에게 접근이나 연락 금지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보완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 조직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 중부경찰서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TF를 만들어 최대한 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난감이나 장식품이라고 속여서 전갈과 진해 등 절지동물 수천 마리를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 밀수입 혐의로 30살 남성 A씨 등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서 거미, 진해 등 절지동물 3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난감이나 장식품 상자에 절지동물을 숨겨서 반입하고 수취인을 타인 명의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우리 사회는 재택근무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 국면에서 다시 갈림길에 섰는데요. 하지만 선뜻 예전의 출퇴근 방식으로 되돌아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정규 기자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모처럼 직원 수십 명이 모이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조별 회의에 이어 다시 335 모여 대면 접촉을 이어갑니다.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표정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리얼하게 좀 느낄 수 있어서 훨씬 더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 과장은 요즘 서울 본사 대신 집 근처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수도권 공유형 사무 공간을 만들어 소속 부서나 계열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택과 출근의 중간쯤,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정해진 곳으로 출퇴근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언제나 당연히 그렇듯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만이 좀 독립된 공간에서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대면 회의나 해외 출장이 재개되고 재택근무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 곳에 모두 모여 일하는 코로나19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원격 업무에 익숙한 IT, 통신업체들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유지하거나 공유 사무실을 빌려 인력 분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로 하면은 재택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장은 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재택근무제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기업이 75%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재택과 같은 유연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효율도 높이더라는 집단 경험 때문입니다. 뭐 확실히 출퇴근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많이 좀 세이브하는 것 같고 그 시간을 뭐 아무래도 가정에 더 쏟을 수도 있고 좀 뭐 제가 제 시간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 재택근무 실험을 퍼뜨렸던 바이러스가 일상 회복을 앞두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울산 태화강에 10만 마리가 넘는 떼까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떼까마귀의 화려한 군무가 펼쳐지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찾아들자 태화강 하늘은 거대한 떼까마귀 군무가 시작됩니다. 회오리 치듯 휘가만 나는 떼까마귀를 보려는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떼까마귀 방문이 절정에 이르자 울산시에서는 군무 감상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떼까마귀 군무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떼까마귀를 형상화한 무용을 같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떼까마귀는 한 달 전부터 울산을 찾기 시작해 지금은 13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멀리 몽골과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손님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과 부산, 경북 지역으로 먹이를 찾아갔다가 저녁이면 태화강으로 돌아옵니다. 기괴한 울음소리와 주택가 분비물 피해로 피호감을 주는 새로 논란이 끊이질 않지만 울산시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독특한 철새 체험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떼까마귀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이 저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고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떼지어 몰려다니는 떼까마귀가 겨울철마다 울산을 찾은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떼까마귀는 이곳 태화강에서 겨울을 난 뒤 내년 3월 말쯤에 고향인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단숨에 3,000선 폭리까지 올랐던 코스피, 상승폭을 확대한 끝에 오전 중 3,000피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1,03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9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1,18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은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강원 남부 동해안과 영남 곳곳으로는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낮은 상태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현재 0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 밤부터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또다시 유입되면서 이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전북 동부에는 최고 1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가 9도, 대구는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서해안과 강원산 간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수요일까지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또 황사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